저는 어려서부터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양로원에서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고 중학교 때는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도왔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기쁨,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저희 봉사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교내 봉사 동아리에 가입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복지관을 찾아갔죠. 그곳에서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새로 오신 봉사자분이세요? 네, 오늘부터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반갑습니다.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싶으세요?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활동을 좋아해요. 책도 읽어주고 놀아주고 그런 것들요. 좋네요. 그럼 오늘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은 복지관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항상 밝은 미소로 봉사자들을 맞이하고 안내해주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직원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진심 어린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아이들이 지영 씨를 정말 좋아해요. 아니에요. 저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대단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꾸준히 그리고 진심으로 봉사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과찬이세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매주 토요일이 되면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복지관을 향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저희 활동을 유심히 지켜보셨고 활동이 끝나면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지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첫 번째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봉사 활동에 대한 이야기, 서로의 꿈과 가치관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지영 씨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봉사하면서도 전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시니까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진 걸 나누는 거니까요. 바로 그런 마음이 아름다워요. 사실 저도 지영 씨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함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요. 그분의 적극적이고 진솔한 고백에 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데이트라고 해봤자 함께 봉사를 다니거나 봉사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데이트보다도 깊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봉사하니까 더 뜻깊은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우리가 함께 하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같아. 그분의 진심은 분명해 보였고 저 역시 그분에게 깊은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희 두 사람을 보며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며 결혼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였어요. 연애 1년이 되던 어느 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주었죠. 지영아, 우리 결혼하자.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너와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분의 선한 마음과 배려심,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함께 같이 있는 삶을 꿈꾼다는 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과정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했던 시작이 저에게 가장 깊고 아픈 상처로 남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는 처음에는 정말 순조롭게 시작되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저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지 한 달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양가 부모님과 함께 첫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동안 아드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고 착하다니. 정말 다행이야. 과찬이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해. 미숙한 게 많아서 걱정이야. 첫 만남은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도 무척 친절하셨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난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결혼식장을 정할 때였어요. 저희는 두어 군데의 식장을 둘러보고 적당한 가격대에 괜찮은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 어때? 깔끔하고 교통편도 좋고 가격도 적당한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 나도 마음에 들어. 그럼 여기로 정하자. 어머님께도 말씀드려야지.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기가 얼마라고? 안 돼. 이렇게 비싼 곳에서 뭘 하려고 그래? 어머님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요즘 평균적인 가격대예요. 평균이 뭐가 중요해? 돈도 없으면서 무슨 평균을 따져? 결혼식이란 게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야? 그때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극구 반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 직접 한 곳을 알아봐서 추천해 오셨어요. 여기 봐. 내가 알아본 곳인데 훨씬 저렴해. 저는 그곳의 주소를 받고 쉬는 날 남자친구와 함께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순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고 건물 자체도 너무 낡고 허름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진짜 결혼식장이야? 근데 좀 그렇긴 하네. 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 어머님은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라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설도 노후했고 음향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일반적인 예식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이곳 예식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아, 네. 저희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시고 있어요. 다른 곳의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가격이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이곳을 강력히 푸시하셨어요. 어때? 여기가 훨씬 실속 있지 않아? 결혼식이란 게 뭐 거창하게 할 필요 있어? 하루 잠깐이면 끝나는 거 가지고. 하지만 어머님, 여기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뭐가 너무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허영심이 너무 심해. 결혼식 한번 화려하게 하면 뭐해? 살림살이는 어떻게 할 건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결코 사치를 부리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하고 품격이 있는 결혼식을 원했을 뿐인데 그것마저 허영이라고 치부하시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웨딩드레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레스는 얼마나 할 생각이야? 요즘 드레스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어머님, 제가 알아본 곳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렌탈이니까요. 렌탈도 비싸긴 마찬가지야. 한 번 입고 마는 건데 우리 집 친척 중에 결혼할 때 입었던 드레스 있거든? 그거 빌려서 입으면 되잖아. 네? 친척분 드레스요? 오래되긴 했는데 아직 상태도 좋고 드라이 클리닝만 하면 돼. 괜찮은 드레스야. 사실 그 드레스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제안을 받다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결혼식에서 드레스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직접 골라서. 뭐가 중요해? 어차피 하루 입고 마는 거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헤어와 메이크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이크업도 직접 하면 되잖아. 요즘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던데? 어머님, 결혼식 당일 메이크업은 정말 중요해요. 사진도 남는 거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럼 화장품 살 돈이 메이크업샵 가는 거보다 훨씬 경제적이잖아. 똑똑하게 생각해야지. 저는 점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순간이잖아요. 저 역시 큰 사치를 부리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통의 신부들이 하는 평범한 수준에서 품격 있게 준비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제안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비싸다, 사치다, 허영이다 라는 반응뿐이었어요. 더 이상하게 느껴진 것은 이 모든 간섭에도 불구하고 어떤 금전적 지원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예식 비용은 어떻게? 그야 당연히 너희가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여유가 있나? 아, 네.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금전적 지원은 없으면서 간섭만 계속되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님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돈도 내고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런 면이 있어. 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 결혼식장도 그렇고 드레스도 그렇고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해 볼게. 이해해줘.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구체적이고 세세해졌어요. 부케는 조화로 해. 생화는 금방 시들잖아. 돈 낭비야. 하객 음식도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 사진 촬영도 꼭 전문 업체 써야 해? 요즘 핸드폰으로도 잘 나오던데. 매번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심각하잖아. 어머님 말씀대로 하면 결혼식이 말이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야. 너가 이해해줘. 검소한 거랑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결혼식인데 왜 이렇게? 알았어. 내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남자친구는 여전히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설득하거나 저를 보호해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불안감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지금도 이런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평생을 이런 간섭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 결혼 준비가 기쁨이 되어야 할 시간이 점점 스트레스와 갈등의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예비 시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일이 다음 주잖아. 뭔가 특별한 걸 해드리면 어떨까? 그래. 우리 엄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아니야, 그래도 생일은 특별한 날이잖아. 내가 좋은 식당 예약해서 맛있는 거 드시게 해드릴게. 저는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풀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예비 시어머니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생일상을 차려드리면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호텔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을 알아봤어요.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했고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전통적이면서도 정갈한 음식을 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어때? 한정식이니까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 근데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생일이니까 내가 대접하는 거야. 어머님께 연락해서 일정 괜찮으신지 물어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4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 남자친구 그리고 저까지 해서 테이블을 예약했어요. 생일 당일 저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생일 선물도 준비하고 마음을 다잡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도착해서 보니 상황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예고도 없이 어머님의 언니들과 동생까지 총 출동해 계셨어요. 어머님, 이분들은? 아, 내 언니들이랑 동생이야. 당연히 내 생일이니까 다들 축하해 주려고 왔지. 아, 네, 안녕하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4명 테이블을 예약했는데 총 7명이 온 상황이었어요.
급하게 호텔 측에 전화해서 테이블을 변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테이블 변경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큰 테이블로 옮겨드릴게요. 다행히 테이블은 바꿀 수 있었지만 예약 인원이 2배로 늘어난 상황에서 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온 상황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여기 음식 어때? 유명한 곳이에요. 전통 한정식으로 정말 맛있대요.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는 메뉴판을 들고 이것저것 추가로 주문하기 시작하셨어요. 여기 전복찜도 시키고 갈비찜도 하나 더 시켜. 생선 요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님, 어차피 한정식이라 코스로 나와서 양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다들 왔는데 푸짐하게 해야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 술도 한 잔씩 해야지. 저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메뉴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추가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비닐봉지 여러 개를 꺼내시더니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이거 남으면 음식도 싸가야지. 버리면 아깝잖아. 네? 요즘 음식 남기는 게 어디 있어. 다 싸가지고 가서 며칠 먹어야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음식을 아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남을 걸 예상하고 포장 용기까지 준비해 오신 거였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비 시어머니와 가족분들은 정말 열심히 드셨어요. 하지만 저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 맛있네. 너는 이런데 자주 와? 아니요. 특별한 날에만 한 번씩. 그래, 이런 데는 비싸니까 자주 오면 안 되지. 그러시면서도 계속해서 추가 메뉴를 주문하시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언니분들과 동생분도 다들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대접하는 자리라는 걸 아시면서도 전혀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야, 이거 좀 더 시켜. 뭐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어머님, 이미 충분히 시킨 것 같은데요. 뭐가 충분해? 생일인데 푸짐하게 해야지. 결국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3배 이상의 음식이 주문되었습니다. 테이블 위는 각종 음식들로 가득 찼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비 시어머니는 준비해온 비닐봉지들을 꺼내서 음식을 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다 싸야겠네. 너무 많이 시켰나? 어머님, 식당에서. 괜찮아. 요즘 다들 이렇게 해. 음식 버리는 게 더 이상하지.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직원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님, 포장 용기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야. 이거면 충분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예비 시어머니는 능숙하게 남은 음식들을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절약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억누르며 그 자리를 넘겼지만 마음속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도 괜찮을까?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우리 반반 내자. 그럴 것 같더라. 미안해. 내가 절반 낼게.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생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갑작스럽게 인원이 늘어난 것도 있고 추가 주문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계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본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야, 이게 뭐야? 사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너가 다 내야지. 어머님, 오늘 금액이 좀 많이 나와서. 금액이 많이 나왔다고? 그럼 처음부터 왜 여기 오자고 했어?
이게 돈도 없으면서 생색은 있는 대로 내고 괜히 나서가지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생일 축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지만 인원이 2배로 늘어나고 메뉴도 마음대로 추가 주문하신 건 예비 시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처음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그럼 계산하기 싫어서 눈치 주는 거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부담이 되어서. 부담이 된다고? 그럼 처음부터 하겠다고 하지 말았어야지. 품위 있는 식당 안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지만 더 큰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일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정말 실망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던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생일상을 차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시니 너무 억울했어요. 결국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반반 내면 되잖아요. 너도 참 한심하다. 네 여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뭔 소리야? 엄마, 엄마는 무슨 엄마야? 이런 상황에서 네가 나를 편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식당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자리였는데 이렇게 모욕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심이었다고? 그럼 왜 중간에 돈 얘기를 해? 진심이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냥 저는 제목만 계산하고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제가 먹은 부분만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죄송한데 코스 1인분만 계산 가능할까요?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이 당황하면서도 개별 계산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제 몫을 계산하고 식당을 나섰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제 뒤로 따라 나오시더니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셨어요. 야, 대체 이게 뭐야? 생일 주인공을 놔두고 혼자 계산하고 나가는 게 예의야? 어머님, 저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뭔 소리야?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런 식으로 행동해? 저는 호텔 로비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생일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처음 약속과 달리 인원도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난 게 문제야? 가족이 축하하러 온 게 잘못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너 같은 애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예비 시어머니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공격하고 계셨어요. 앞으로 내 생일 챙기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어.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예의야?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틀린 것 같았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이럴 거면 파혼하자. 너 같은 애랑은 우리 아들 결혼시킬 수 없어. 뭐라고요? 파혼하자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너희들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지만 이건 정도를 넘었어요. 알겠어요. 저도 좋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요. 뭐? 파혼하겠다고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은 참을 수 없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잠시 당황하시더니 다시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뻔뻔하네. 자기가 잘못해놓고 파혼하겠다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생일 축하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모욕을 받아야 하나요? 모욕이라고? 내가 언제 너를 모욕했어? 남자친구가 뒤늦게 따라 나와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둘 다 그만해. 엄마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도 가만히 있어. 네 여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뭔 소리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뭐야? 너는 대체 누구 편이야?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전히 중간에서 애매한 태도만 보이고 있었어요. 됐어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가봐. 가라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존중과 인간성의 문제였어요. 진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짓밟히다니. 저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벌어진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무엇보다 그분이 그 상황에서 보여준 모습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지영아,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뭘 더 이야기해? 이미 끝났잖아. 오늘 우리 엄마가 좀 흥분하셨어. 평소에는 저런 분이 아니야. 평소에는 저런 분이 아니라고? 그럼 언제부터 저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싶었어요. 오늘 처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 결혼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식이었어. 알지. 그래도 오늘은 좀 심했던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 이야기해 본다고? 지금까지 몇 번 이야기해 본다고 했는데 뭐가 달라졌어? 남자친구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매번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이야기해 볼게. 엄마한테 앞으로는 간섭하지 말라고 할게. 정말? 정말 그럴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사람의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항상 그 순간에는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자기 엄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며칠 후에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아, 엄마랑 이야기했어. 어떻게 됐어? 엄마가 많이 화가 나 계시긴 해. 그냥 네가 먼저 사과하면 이해해 주실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사과를 하라고?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게 엄마 생각으로는 네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사과해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난 거였어요. 그래서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 네가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더러 계속 참고 살라는 거야?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명확하게 말해봐. 남자친구는 다시 한번 애매한 대답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을까?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서 결혼 후에도 이런 일들이 끝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자. 그래, 뭐든지 이야기해봐. 나는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이대로 결혼하면 평생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까진. 심각하게 생각할 것까지 아니라고? 그럼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엄마도 나름대로는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조금 과하긴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어머니 편이구나. 알겠어. 그럼 나는 당신에게 선택하라고 할게. 선택? 나야 엄마야. 하나만 선택해.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둘 다 소중한 사람인데. 둘 다 소중하다고?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어머니가 나를 괴롭혀도 계속 중간에서 애매하게 굴 거냐고. 괴롭힌다는 표현은 좀. 그럼 뭐라고 해야 해?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이 괴롭힘이 아니라고? 남자친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야? 나는 엄마를 버릴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엄마를 선택한 거였어요. 알겠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 지영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아니야. 충분히 명확해. 당신은 엄마를 선택했고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해. 저는 실망했지만 어쩌면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던 그분의 마마보이 기질, 그리고 문제 앞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나 있었거든요. 지영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 무슨 방법? 당신이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 아니, 그게 못하잖아. 평생 못할 거야. 저는 결혼하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과 드센 시댁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미래가 정말 두려웠거든요. 알겠어. 나는 결정했어. 뭘 결정했다고?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진짜 끝이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남자친구는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는 변호사를 통해 파혼을 통보했어요. 예물 반환이나 그동안 들어간 모든 비용 정산 등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분, 이런 경우 보통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는 충분히 해보셨나요? 대화는 이미 끝났어요. 그냥 법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아?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잖아. 난 정말 괜찮아. 오히려 지금 본 모습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래도 준비도 거의 끝나가는데 좀 아쉽지 않아? 전혀 이게 맞는 선택이야. 제가 아픈 선택을 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정말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거든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지금쯤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파혼을 결정한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준비한 결혼 용품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레스 예약 취소, 예식장 예약 취소, 신혼여행 취소까지.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어요. 예식장 예약 취소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취소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개인 사정으로 결혼이 무산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소 수수료는요? 취소 수수료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를 뻔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만약 결혼을 강행했다면 평생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을 테니까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도 차근차근 밟아나갔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 정산, 각종 계약 해지 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했어요. 상대방 측에서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물도 순조롭게 반환 진행될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네, 이해합니다. 곧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 시가 쪽이 제 집안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의 자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아, 우리 엄마가 만나자고 하죠. 만나자고? 갑자기 왜? 그냥 너랑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오해요? 무슨 오해 말이에요? 그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싶어 하죠. 저는 거절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만남을 요청했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예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지영아,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사실 내가 너를 많이 아껴서 그런 거였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단단하게 키워보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과했나 보네.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표정부터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가 참 좋은 아이더라.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착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한테는 네가 딱 맞는 것 같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는 간섭 안 할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결정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 일이 어디 확정된 게 있어?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내가 정말 잘할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굴욕적으로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조건을 말해봐. 뭘 원하는지 말해보라고. 조건이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요. 진심으로 정말? 네, 정말입니다. 결국 단호한 제 태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태도를 바꾼 거였으니까요. 그 후로 모든 법적 절차까지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줬던 예물도 빠짐없이 반환되고 각종 계약도 해지되고 정말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 정말 후회 안 해?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인데? 전혀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래도 좀 아쉽지 않을까? 좋은 사람이었잖아.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저와는 맞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던 거야? 진짜로 겨우 음식값 때문에 파혼한 건 아니잖아.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파혼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일들이었어요. 친한 친구와 깊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그래? 뭘 배웠는데? 사랑보다 중요한 게 존중과 배려라는 거. 맞아. 사랑만으론 결혼하기엔 부족하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음식값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였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봉사활동에 집중하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저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사람,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파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 중 하나였다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포기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니까요. 이미 파혼 후 2년이 지나서 저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저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시가 식구들도 정말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아픈 경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